한낮 햇볕 따스함에 공기가 바람이 되어 빈 허를 짓가불고 놀았다. 한밤 달빛 차가움에 공기는 어깨 움츠리고 원래 있던 땅땅이 내려앉았다. 산 사이, 바위 사이, 나무 사이로 바람이 스미듯 흘러앉은 을씨년한 가을날의 밤. 찬바람이 잔잔히 끊이지 않고 쌓여가는 중 사람들이 찾기 힘든 찾지도 않는 깊은 산속 절벽 끝에 한 사내가 서 있었다. 주변에는 초들을 세워 불을 환히 밝히고 있었으며 바닥에는 선과 문자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빽빽이 쓰여 있었다. 머리는 산발이 되고 눈은 충혈이 되어 흰자가 붉게 핏빛으로 번쩍였다. 봉둔한 발의 사내는 쌀쌀한 가을밤에 어울리지 않게 몸에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모습이다. 더욱 괴이한 것은 그 몸에 그려진 여러 도형과 문자들이었다. 어지러이 몸에 쓰인 문자들은 바람에 흔들리는 촛불의 이렁거림에 사내의 몸 위를 기어다니는 실뱀 같았다. 내부릴 놈아. 내놓아라, 내놓아라. 내부릴 놈아. 내부릴 놈아. 사내는 양손을 모아 입 가까이 대고서 바로 옆 사람이 들어도 들리지 않도록 작은 소리를 계속 읊조렸다. 내놓아라, 내놓아라. 내부릴 놈아. 내부릴 놈아. 내놓아라, 내놓아라. 갑자기 산봉우리에서 절벽으로 이어지는 숲풀들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가을 바람에 흔들린다고 보기에는 그 흔들림이 괴이하다. 숲풀 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깊은 그르렁거림이 심상치가 않았다. 내부릴 놈아. 내놓아라. 내 얼집, 너집 내게 내놓아라. 내게 내놓아라. 숲풀 속에서 불 밝힌 등잔 같은 눈 두 개가 스르르 올라왔다. 그리고 이내 머리 올라온 만큼의 반 정도를 다시 수그렸다. 두 길이 넘는 범 한 마리가 벌거벗은 사내를 내덮칠 수 있도록 몸 근육을 단단히 긴장시켰다. 사내에 충혈된 눈이 자신을 꿰듯 응시하는 대호를 물끄러미 바라보기만 했다. 흐흐흐. 사내에 힘없이 흘러나온 나지막한 웃음을 그 앞에 마주보던 범도 아마 못 들었을 것이다. 설사 그 작은 소리를 범이 들었더라도 뭐가 다를 것은 없었겠지. 매섭고 우렁찬 포효와 함께 웅크린 범이 새처럼 날아 사내를 덮쳤다. 약간의 어수선함 후에 이내 절벽 위는 조용해졌다. 비명 한 번 없이 쓰러진 사내. 쉽게 앉기를 해결한 운 좋은 큰 범의 기분 좋은 갸른거림이 간간히 들리긴 했지만 그뿐이었다. 잠바람 끊이지 않는 절벽 위 가을밤이 그렇게 깊어져 갔다. 한양, 조선 왕조의 수도. 가을 아침에 포시러운 햇살이 북한산을 면한 궁궐의 대문 지방을 비추었다. 때를 맞춰 관원들이 등청하기 시작했다. 어리고 낮은 직급의 관원들이 선배 상관들의 등청 전에 업무 준비를 맞춰 놓아야 하기 때문이었다. 종종 걸음에 긴장된 얼굴로 궐 안으로 구역구역 들어갔다. 시간이 지나 해가 문빗장쯤 높이로 올랐을 때 중장년 정도 나이의 관원들이 등청하기 시작했다. 먼저 들어간 젊은 관리들의 선배들로 조정의 실질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나라의 등뼈들이었다. 그렇게 일군의 관리들이 또 몰려 들어간 후 다시 대문은 조용해졌다. 얼마 후 정오의 해가 높이 뜰 무렵 한 무관복의 사내가 주저하지 않는 또박또박한 걸음으로 대문으로 다가왔다. 골문의 위병들이 앞으로 나와 방문의 이유를 물었다. 무관은 당당한 어투로 방문의 이유를 밝혔다. 승정원에 계신 박동파 좌보승지 영감의 부름을 받자와 찾았습니다. 충찬이의 부위 오낭연이라 하시면 아실 것이요. 안에 기별을 넣어 주십시오. 병졸이 수문장에게 보고하였고 보고를 들은 수문장은 안으로 기별을 넣자 곧 별의를 하는 사인 하나가 달려나왔다. 사인이 안내해준 날고 비어있는 정각 앞에 한 관복의 사내가 뒷짐을 지고 먼 산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항연히 다가가자 반갑게 맞았다. 어서 오시게. 항연히 오시는 길은 평안하시었는가? 염려하신 덕에 막힘없이 왔나이다. 어찌하여 저 같은 것을 불러주시었는지 모를 일이오나 쓰실 일이 있으시다면 하명만 하시옵소서. 부름을 넣은 박동파는 연장의 문관답게 안부를 먼저 물었고 나이 어린 무관인 오낭현은 바로 부른 용건을 말해달라고 직설로 물었다. 그래 아버님께선 아직 정정하신가? 가내에 두루 무탈하고. 예, 늘 염려해 주시온지라 집은 언제나 평안하옵니다. 영감께서 별내 무양하시옵니까? 나야 한결같이 사는 사람 아닌가? 그건 그렇고. 박동파의 애들은 인사에 오낭현은 용무로 부른 것이 아닌 안부차 부른 것일 것 같아 더는 용무를 묻지 않았다. 그러자 불쑥 용무가 튀어나왔다. 기습이란 언제나 효과적 공격인 법. 네, 자네를 부른 것은 자네 집안에 하나 여쭐 일이 있어서 일세. 하문하시옵소서.
박동파는 마른 침을 살짝 삼키고는 오낭현에게 물어보았다. 지난 무인년에 병조참의로 계시던 부친께서 주상전하의 신임으로 사인 참사검 한 자루를 하사받은 것으로 알고 있네. 집안에서 그것을 아직 보존하고 계신가? 주상전하에게 직접 하사받은 보물이옵니다. 어찌 상하게 하오리까? 불사에 봉안을 했다거나 서원 같은 곳에 기증을 하지 않고 가지고 있다는 얘기지. 물론이옵니다. 그래. 됐어. 박동파는 다시 물음을 이어갔다. 자네는 기묘술의 조예가 있다고 하네만 지금도 그 기회를 잃지 않고 계신가? 은근히 놀란 오낭현이 함부로 답을 않고 박동파를 은근히 쏘아보았다. 박동파가 눈빛의 뜻을 읽고 겸연쩍은 미소를 지으며 다시 물었다. 내 자네를 책하는 것도 트집을 잡으려는 것도 아닐세. 조정의 공무에 쓰고자 하민이 경계치 말고 얘기해 주시게. 잠시 한 호흡 쉬며 다시 눈치를 살핀 항현은 암을 다시 먹는 의미로 입술을 한번 앙 다물었다. 그리고 다시 말하기 시작했다. 조정이 괴력난신을 금하는지라 저도 바른 성현의 말씀에 따라 바른 무인으로 쓰이고자 심신을 갈고 닦았습니다. 다만 어릴 때 조부와 부친으로부터 부림, 내림과 다룸, 빌림의 몇몇 방법을 배운지라 그것을 아직까지 기억하고는 있사옵니다. 그래. 됐어. 더는 말할 것 없다는 듯 박동파가 항현의 말을 잘랐다. 그리고는 본론을 꺼냈다. 자네 이 길로 집으로 가여장을 꾸리고 사인 참사검을 소지하고 다시 입궐하시게. 충찬위에는 내가 따로 기별을 해놓겠네. 여장이라시면 멀리 가는 길이옵니까? 수원의 도읍으로 갈 것이네. 속히 차비하여 오시게. 수원도 오고. 항현이 어리둥절한 얼굴로 고개를 갸웃댔다. 동파가 그런 항현을 다시 재우쳤다. 무얼 아시나? 어서 갔다 오시게. 예. 영문도 모른 채 집으로 달려간 오낭현은 집안의 하인들에게 여행 짐을 꾸리도록 지시했다. 그리고 가장인 아버지에게 달려갔다.